1970년대 지구 궤도에 갇히면서 실패한 러시아의 비너스 탐사선이 올해 지구로 돌아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코스모스 482 비너스 탐사선은 1972년 3월 31일 발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켓 오작동 때문에 지구 궤도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큰 부분이 아직도 우주 쓰레기로 궤도를 돌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련 우주 역사를 연구하는 돈 미첼 씨는 스페이스닷컴에 코스모스 482 미션이 실패했을 때 무거운 탱크 프레임과 장치가 탐사선에서 떨어져 나왔고 지구 대기에서 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모스 482 비너스 진입 캡슐은 112분마다 지구를 한 번씩 돌며 아직도 떠돌고 있습니다. 탐사선 질량은 1091파운드이며 내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위성 관찰자인 토마스 돌먼 씨는 실패한 탐사선은 올해 혹은 내년 중반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예전에는 이 탐사선이 2023년과 25년 사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었다고 합니다. 3년 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태양계에 있는 플래닛 9이라는 이름이 붙은 미발견 행성의 수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성은 실제로는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외행성인 명왕성 너머에서 이례적인 방식으로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입니다. 같은 과학자들이 내놓은 새로운 연구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욱 빨리 이 미스터리한 플래닛 9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들이 플래닛 9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논문이 천문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카이퍼대에서 6개의 물체가 비정상적으로 나열되었음을 발견하면서 보다 큰 물체의 중력이 이 물체들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제시를 하게 된 이후 수학적인 모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행성 궤도의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이퍼대는 해왕성 궤도 너머 위치해 있는 얼음으로 된 물체들이 이루는 고리인데요. 이 안에는 수천 개의 천체가 있고 이들 중 몇몇은 그들만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닛 9은 아직도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같은 연구팀에 의해 물리학 저널에 실린 한 논문은 10년 내로 발견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이 행성의 질량은 아마 지구의 질량의 5배에서 10배일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플래닛 9이 태양으로부터 600억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400천문 단위가량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 예측들은 이 행성이 예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더 가깝고 잠재적으로 더 밝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어 향후 몇 년 내로 행성을 발견하는 일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천문학 저널에 실린 두 번째 논문에서 같은 연구팀은 그들이 관찰한 것에 대한 잠재 편향의 퍼센트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한 잠재성이 단지 500분의 1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기자회견에서 두 논문의 수석 연구원들 중 한 명인 콘스탄틴 바티진 씨는 언젠가 플래닛 9의 진짜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짜릿합니다. 플래닛 9이 천문학적으로 엄청난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우리가 향후 10년 내에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스미 누르사우바흐라는 이름의 12세 소녀가 발리에서 방에서 자다 독사에게 물려 사망했습니다. 발리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미의 삼촌인 이브라임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녀가 지난 2월 27일 새벽 3시쯤 뱀에 물려 사망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그녀와 가족들은 포장마차 뒤쪽 구석에 위치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뱀은 방 뒤에 있던 수풀 더미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브라임 씨는 그녀가 새벽 3시에 뱀에 물리고서는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울지 않았고 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브라임 씨는 뱀을 찾아 붙잡았습니다. 이 뱀은 검은색에 크기는 약 50cm였습니다. 붙잡은 뱀을 병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이 뱀을 어떻게 할지 물었고 아이 엄마는 죽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뱀은 이후 파케리산 강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새벽 6시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아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사발리는 이브라임 씨가 병원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인용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1시간 뒤 아이는 숨을 헐떡였고 그제서야 의사가 진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독이 적혈구까지 퍼졌습니다. 뱀에게 물린 경우 아이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보다 빨리 받았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8시 30분 사망했고 9시 아버지의 고향에 묻혔습니다. 트리뷴 발리는 발리 파충류 구조팀의 전문 뱀잡이인 레이 씨에 따르면 아이는 아마 코브라가 아니라 붕가루스 속 뱀에 물린 것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코브라에 물린 사람들은 물린 지 몇 분 내로 사망하지만 아이의 경우 몇 시간 뒤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붕가루스 속 뱀은 야행성이며 수풀 속에 산다고 합니다. 이 뱀의 독은 레모톡신과 신경독이며 적혈구, 신경 및 심장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중국에서 본을 받기로 했나 본데요. 마더보드 인베스티게이션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The Risk Driven Tracking Database, 줄여서 RTD라고 불리는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RTD는 캐나다 더 허브라고 불리는 큰 규모의 범죄 예방 네트워크로 경찰, 학교 직원, 공무원, 보건 관련 직원들 및 지역 정부의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민간단체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범죄자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개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응급사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역 경찰 당국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더 허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개개인들은 RTD에 등록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이후 다른 경찰기관이나 여러 기관들로부터 개입을 요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정신건강, 범죄 기록, 부정적 행동, 신체 건강 상태와 같은 위험 요소를 포함해 개인의 성별, 위치 및 연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2가지 RTD만이 있을 뿐인데요. 하나는 온타리오, 또 다른 하나는 서스케처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교정부에 따르면 2016년을 기점으로 대략 100개의 허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RTD에 등록된 자들은 생년월일과 이름과 같이 주요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 제거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더보드 측은 그러한 정보 없이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일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여러분들을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해 경찰에 통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한 개인으로 등록될 수 있죠. 경찰은 또한 경찰 당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포함한 기본적으로 플러스 점수인 보호지수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지수와 위험요소, 보안 조치랍시고 가장한 중국의 신용점수 제도만큼이나 형편없이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인 스페이스X 드래곤 캡슐이 시연 임무의 일환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닻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6피트 높이의 크루 드래곤 캡슐은 오전 2시 49분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팔콘 9 로켓 위에서 발사되었으며 11분 후 궤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BBC에 따르면 이 드래곤이라는 시험 비행체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연결 통로에 자동으로 스스로를 연결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BBC는 크루 드래곤이 레이저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스스로 길을 찾아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이 도킹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캡슐은 400파운드의 물자, 실험장치 및 리플레이라고 불리는 충돌 실험용 마네킹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레이에는 머리, 목, 그리고 척추 부분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비행이 인간에게 어떻게 느껴질 것인지 모니터링합니다. 크루 드래곤은 5일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 계획이며 3명의 우주정거장 직원들이 이 캡슐이 우주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캡슐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떠나 지구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캡슐이 떨어지면서 낙하산이 배치될 것이며 회수되기 위해서 플로리다 근처의 대서양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한 남성이 직원이 모욕감을 주었다며 루이스비통 가방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최근 이스마일 아리핀이라는 이름의 한 네티즌이 유명한 루이스비통 가게의 직원과 친구인 자이날 아비딘 씨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페이스북에 올라갔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KLCC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이날 씨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느꼈고 그건 자신의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이날 씨는 3일 전 산 루이스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게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는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새겨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요청은 거절당했는데요. 이 직원은 가방이 망가질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자이날 씨는 직원이 그를 가난한 사람 취급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직원의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났고 결국 가위를 달라고 하고서는 루이스비통 가방을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구매했던 가방은 루이스비통과 타케시 무라카미가 콜라보레이션한 모노그램 플라주 더플백이었고 그 가격은 약 7,000달러, 한화 약 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즉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명품관 직원들은 대부분은 외모를 보고 고객을 대한다는 거죠. 만일 돈이 많아 보인다면 보통 외모를 가진 고객보다 시선을 더 끌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시정해야 하는 점일까요? 중국이 최초의 우주 태양 발전소를 짓고 화성 탐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과기일보는 중국이 36,000km의 거리로 지구를 돌게 될 태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태양 발전소의 부품은 우주로 보내진 후 조립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인 팡즈아오 씨는 과기일보 측에 이 태양 발전소는 지구의 대기로부터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신국은 시안이라는 중국 북부 도시에 지어질 전망인데요.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가설에 의하면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를 통해 지구로 빔으로 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나 동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는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중국은 궤도를 도는 이 태양 발전소 외에도 또한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칭하이 지역에 첫 화성 시뮬레이션 기지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건조한 기후 조건이 화성 표면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화성 탐사 미션은 HX-1이라고 불리는데요. 중국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착륙선은 화성 북반구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착륙선에는 바퀴 6개짜리 그리고 태양 전지판 6개가 달린 탐사선이 실려 있으며 이 탐사선이 화성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스촨의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1년 전 납치되었던 친 위지에라는 이름의 남성이 드디어 생부 생모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순간을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목격했으며 친 위지에 씨를 환영하고 행복감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고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친 위지에 씨는 무릎을 꿇고 부모님을 껴안으며 수년간 부모님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납치당하기 전 그의 이름은 청시우핑이었습니다. 이 기쁜 순간 청씨 부부는 친 씨의 아들과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보게 된 이들은 감동을 받아 많은 눈물을 흘렸죠. 친 씨는 지난 1988년 부모님이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3살 때 납치되었습니다. 이후 사랑하던 아들을 잃은 부모는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그를 찾기 위해 중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DNA 검사를 했고 중국 실종 아동 수색 전문 경찰에 일을 주었습니다. 30년이 흐른 후에야 결국 청 씨의 가족은 아들이 납치되어 중국 동부의 허베이에 있는 마을로 팔려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 씨는 자라면서 키워주신 아버지가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친 씨는 DNA 샘플을 경찰에게 접수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이는 친 씨와 청 씨 가족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친 씨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친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난 2월 가족들은 2번째 DNA 테스트를 했고 친 씨가 그들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 납치 사건은 중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인데요.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종 어린이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3,053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고 2,980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찾았다고 합니다.